정성껏 물을 주고 비료를 주었는데도 식물이 자꾸만 시들어가는 것을 보며 답답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여러분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채소 바로 옆에 심어진 다른 식물이 조용히 독을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텃밭 수확량을 2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간을 아끼기 위해 텃밭에 여러 채소를 빽빽하게 섞어 심곤 하는데요. 하지만 식물들 사이에도 절대 마주치면 안 되는 최악의 앙숙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텃밭의 평화를 깨고 수확량을 반토막 내버리는 절대 나란히 심으면 안 되는 채소조합 20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동반 식물에 대한 충격적인 오해도 하나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채소들을 같이 심어보셨나요? 혹시 무심코 심었던 조합이 최악의 이웃은 아니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식물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짧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식물이 소리 없이 가만히 서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흙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죠. 식물들은 뿌리를 통해 다양한 화학물질을 내뿜으며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치열한 영토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타감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식물은 주변에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독소를 뿜어내어 자신만의 구역을 확보합니다. 또 어떤 식물들은 흙 속의 질소나 인산 같은 특정 영양분을 너무 개걸스럽게 먹어치워서 바로 옆에 있는 이웃 식물을 굶어 죽게 만들기도 하죠. 게다가 똑같은 벌레가 좋아하는 식물 2가지를 나란히 심어두면 그곳은 벌레들에게 그야말로 최고급 뷔페 식당이 되어버립니다. 수백 년 전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옥수수와 콩과 호박을 함께 심어 서로 돕게 만드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럽의 농부들은 감자와 토마토를 같이 심었다가 밭 전체가 전염병으로 초토화되는 끔찍한 경험을 하기도 했죠. 식물들 사이의 이러한 궁합을 이해하는 것은 텃밭 가꾸기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텃밭에서 흔히 저지르는 끔찍한 이웃 배치의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최악의 조합은 바로 토마토와 감자입니다.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라면 이 2가지 작물을 가장 흔하게 키우실 텐데요. 절대로 이 둘을 나란히 심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식물은 식물학적으로 같은 가지과에 속하는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친척끼리 가까이 살면 좋을 것 같지만 텃밭에서는 완전한 비극을 부릅니다. 이들은 흙 속에서 정확히 똑같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칼륨과 칼슘을 두고 뿌리 밑에서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게 되죠. 결국 둘 다 영양실조에 걸려 크기가 작아지고 열매의 맛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감자역병이라는 치명적인 곰팡이병 때문입니다. 19세기 아일랜드에서 대기근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굶주리게 했던 바로 그 무서운 병이죠. 감자역병균은 토마토에게도 똑같이 전형됩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때 감자잎에 있던 곰팡이 포자가 바로 옆에 토마토로 날아가 순식간에 밭 전체를 새까맣게 썩게 만듭니다. 여기서 흔히들 하시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비료를 많이 주면 두 식물 모두 잘 자랄 거라는 믿음이죠. 하지만 영양분을 쏟아부어도 질병의 교차 감염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물뿌리개로 감자잎에 물을 주다가 그 물방울이 튀어서 토마토에 묻기만 해도 병은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 둘은 텃밭의 양끝으로 최소한 10m 이상 멀리 떨어뜨려 심는 것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오이와 향기가 강한 허브류입니다. 보통 로즈메리나 라벤더 세이지 같은 허브들은 벌레를 쫓아주는 아주 좋은 동반 식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이 덩굴 아래에 이런 허브들을 심어두곤 하시죠. 벌레도 쫓고 공간도 활용할 겸 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이 농사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오이는 본질적으로 물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하루라도 물이 부족하면 열매가 쓰디쓴 맛으로 변해버리죠. 반면에 지중해가 고향인 로즈메리나 세이지 같은 허브류는
흙이 건조해야 튼튼하게 자랍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과 건조함을 좋아하는 식물을 같이 심어두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오이를 위해 물을 듬뿍 주면 허브의 뿌리가 썩어버리고 허브를 위해 물을 아끼면 오이가 말라 죽습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이지 같은 특정 허브들은 뿌리에서 아주 강력한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성분은 오이의 섬세한 잔뿌리가 자라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향기로운 허브가 사실은 오이의 목을 조르고 있는 셈이죠. 오이 주변에 벌레를 쫓기 위해 무언가를 심고 싶다면 건조한 허브 대신에 흙의 습기를 좋아하고 벌레도 쫓아주는 한려나 같은 꽃을 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앙숙은 콩류와 마늘, 양파 같은 파속 식물입니다. 강낭콩이나 완두콩 같은 콩과 식물들은 텃밭에서 아주 기특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뿌리에는 뿌리 혹박테리아라는 아주 유익한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이 박테리아는 공기 중의 질소를 빨아들여 식물이 먹기 좋은 천연 비료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콩이 자라는 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비옥해지죠.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마늘이나 양파파 같은 식물을 심는 순간 이 모든 긍정적인 마법이 산산조각 납니다. 마늘이나 양파가 특유의 매운 냄새를 낸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냄새의 원인은 강력한 천연 항균 물질인 알리신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사람의 건강에는 아주 좋지만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작용합니다. 마늘 뿌리에서 흘러나온 살균 성분이 콩 뿌리에 살고 있는 착한 박테리아들을 모조리 몰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질소 공장이 멈춰버린 콩은 결국 잎이 노랗게 변하고 성장이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야 할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마늘이 모든 해충과 질병을 물리치는 텃밭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오해입니다. 마늘은 분명 훌륭한 해충 기피제이지만 콩과 식물에게만큼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사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네 번째 조합은 당근과 딜입니다. 당근은 흙 속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식물이고 딜은 위로 높게 자라는 향식료라서 서로 공간을 침해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한 공간에 키우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전을 유발합니다. 당근과 딜은 모두 미나리과에 속하는 사촌지간입니다. 이 말은 곧 두 식물이 꽃을 피웠을 때 서로 교잡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년에 심을 씨앗을 얻기 위해 이 둘을 나란히 심어두었다면 나중에 수확한 씨앗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맛의 잡종식물이 태어날 것입니다. 게다가 해충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당근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당근녹경 파리입니다. 딜 역시 이 파리들을 강력하게 끌어들이는 특유의 향기를 내뿜죠. 두 식물이 뭉쳐있으면 파리들에게 이곳에 맛있는 먹이가 한가득 있다고 광고를 하는 꼴이 됩니다. 흙 속에서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딜의 잔뿌리는 생각보다 매우 공격적으로 퍼져나가며 흙 속의 수분을 빠르게 빨아들입니다. 초기 성장이 아주 느린 당근 새싹들은 딜과의 수분 경쟁에서 밀려나 결국 볼펜심처럼 가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자라게 됩니다. 당근을 심을 때는 딜 대신 파나 양파를 곁에 심어 당근녹병 파리를 냄새로 쫓아내는 것이 정석입니다. 다섯 번째, 최악의 이웃은 양배추 가족과 딸기입니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그리고 양배추는 모두 십자화과에 속하는 식물들입니다. 이 잎채소들을 달콤한 딸기 옆에 심는 것은 그야말로 해충들에게 호화로운 은신처를 제공하는 행동입니다. 양배추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식물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잎을 갉아먹는 배추 흰나비, 애벌레와 달팽이들입니다. 딸기 식물은 잎이 흙 표면을 넓게 덮으며 자라기 때문에 그 아래에 매우 습하고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냅니다. 이 습한 그늘은 민달팽이와 각종 애벌레들이 낮 동안 뜨거운 햇빛을 피해 숨어있기 좋은 완벽한 아지트가 됩니다. 밤이 되면 이 벌레들은 딸기 잎 아래에서 기어나와 바로 옆에 있는 양배추의 연약한 새순을 닥치는 대로 뜯어먹습니다. 아침에 밭에 나가보면 양배추 잎이 마치 구멍난 그물처럼 변해 있는 참담한 광경을 보게 되실 겁니다. 또한 이 두 식물은 선호하는 흙의 산성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딸기는 산성을 띠는 흙을 좋아하지만 양배추는 산성 흙에서는
뿌리에 혹이 생기는 무사마귀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한쪽의 입맛에 맞춰 흙을 개량하면 다른 한쪽은 병들어 죽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양배추 주변에는 오히려 허브류인 타임이나 카모마일을 심어 나비의 접근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앙숙은 옥수수와 토마토입니다. 여름 텃밭의 대표 주자인 이 두 작물은 얼핏 보면 키 차이가 나서 함께 심어도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위쪽의 강한 햇빛은 큰 옥수수가 받고 아래쪽은 토마토가 자라면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벌레들의 생태를 전혀 모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아주 놀랍게도 옥수수 열매를 파먹는 옥수수 나방의 애벌레와 토마토 잎을 갉아먹는 토마토 뿔벌레는 생물학적으로 거의 동일한 해충입니다. 이 벌레들은 옥수수도 좋아하고 토마토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만약 텃밭에 옥수수와 토마토를 나란히 심어둔다면 이 벌레들에게는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요리까지 완벽하게 차려진 식당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벌레들이 옥수수에 먼저 자리를 잡고 열매를 갉아먹다가 개체수가 늘어나면 곧바로 기어내려와 토마토의 줄기와 열매까지 싹쓸이해버립니다. 또한 이들은 텃밭에서 소문난 대식가들입니다. 질소와 인산을 흙에서 엄청나게 흡수하기 때문에 두 작물을 가까이 두면 금세 흙의 영양분이 바닥나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옥수수 알맹이는 듬성듬성 열리고 토마토는 크기가 탁구공만한 상태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됩니다. 옥수수 밑에는 토마토 대신 호박을 심어서 호박의 넓은 잎으로 흙의 수분을 지켜주는 전통적인 방법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일곱 번째 피해야 할 조합은 고추와 덩굴성 콩입니다. 고추나 피망 같은 작물 옆에 줄을 타고 올라가는 강낭콩이나 완두콩을 심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콩이 질소를 만들어주니까 고추가 더 튼튼하게 자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죠.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밭에서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덩굴성 콩은 성장 속도가 무시무시하게 빠릅니다. 순식간에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 무성한 잎을 만들어내죠. 문제는 이 무성한 콩잎들이 고추 식물을 완전히 덮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고추는 강렬한 햇빛을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 직접 받아야만 튼튼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태양의 식물입니다. 하지만 콩잎에 가려 그늘이 생기면 고추는 광합성을 하지 못해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게다가 바람이 통하지 않는 빽빽한 그늘 속은 습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것은 고추 농사에서 가장 피해야 할 탄저병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축축한 상태가 며칠만 지속되어도 고추 열매에 검은 반점이 생기며 썩어 들어가는 탄저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고추밭 주변은 항상 바람이 시원하게 통하도록 뻥 뚫어두는 것이 병을 예방하는 첫 번째 수칙입니다. 고추 곁에는 키가 작은 바지를 심어 토양의 수분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향기로 해충을 쫓는 것이 최고의 조합입니다. 여덟 번째 앙숙 조합은 해바라기와 감자입니다. 해바라기는 크고 아름다운 꽃 덕분에 텃밭의 미관을 살려주고 벌과 나비 같은 수분맥의 곤충들을 불러 모으는 훌륭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밭 가장자리에 줄지어 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감자밭 주변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바라기는 생존력이 아주 강한 식물인데 그 비밀은 뿌리에 있습니다. 해바라기의 뿌리와 줄기 껍질에서는 아주 강력한 타감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화학 물질은 해바라기 주변의 잡초나 다른 식물들의 씨앗이 발아하지 못하게 막는 천연제초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제초 성분이 감자의 덩이 줄기가 커지는 것을 완벽하게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해바라기 바로 밑이나 근처에 감자를 심었다면 수확철에 흙을 팠을 때 정말 당황스러운 결과를 보게 되실 겁니다. 감자가 자라긴 자랐는데 크기가 마치 메추리알이나 구슬만한 상태에서 성장을 멈춰버렸기 때문이죠. 또한 해바라기는 뿌리를 굉장히 넓고 얕게 뻗으며 흙 속의 수분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입니다.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야 굵어지는 감자 입장에서는 수분도 뺏기고 복소까지 마셔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감자를 심을 때는 해바라기와 최소 5m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홉 번째로 피해야 할 배치는 호박과 감자입니다. 호박과 감자는 둘 다 텃밭에서 꽤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덩치 큰 녀석들입니다.
밭이 좁을 때는 한쪽에 감자를 심고 밭둑에 늙은 호박이나 단호박을 심어 덩굴을 뻗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 둘 다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감자는 감자역병이라는 치명적인 곰팡이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데 호박 역시 역병과 유사한 각종 곰팡이성 입마름병에 아주 쉽게 걸리는 식물입니다. 두 작물을 나란히 심으면 여름 장마철에 습도가 높아질 때 한쪽에서 발생한 곰팡이 포자가 순식간에 다른 쪽으로 넘어가며 밭 전체를 초토화시킵니다. 물리적인 덩치 싸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호박의 잎은 텃밭에 있는 어떤 작물보다도 넓고 거대합니다. 호박 덩굴이 하루에 10cm씩 뻗어나가며 감자밭을 덮치기 시작하면 키가 작은 감자줄기들은 호박잎의 엄청난 그늘 아래 갇히게 됩니다.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한 감자잎은 노랗게 변해서 시들어버리고 광합성을 못하니 땅속의 감자도 굵어지지 않습니다. 호박과 감자는 서로 양보를 모르는 영토 확장자들입니다. 이 둘은 텃밭의 대각선 양끝으로 가장 멀리 떨어뜨려 심어야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조합이라기보다는 텃밭의 독불장군에 가까운 식물, 바로 펜넬, 즉 회양입니다.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선 비린내를 잡거나 향을 더하기 위해 펜넬을 직접 키우기도 합니다. 깃털처럼 보드라운 잎사귀를 보면 다른 식물과 참 잘 어울릴 것 같죠. 하지만 단언컨대 펜넬은 텃밭에 있는 거의 모든 채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신입니다. 펜넬의 뿌리에서는 주변 식물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심지어 말라 죽게 만드는 엄청나게 독한 알칼로이드 화학물질이 흘러나옵니다. 이 타감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서 토마토, 고추, 콩, 상추 등 가리지 않고 주변의 모든 채소들을 괴롭힙니다. 마치 펜넬 주변에만 투명한 독가스 장막이 쳐진 것처럼 펜넬을 중심으로 반경 1m 안의 식물들은 잎이 비틀어지고 노랗게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현상을 흙에 병이 온 것으로 오해하고 M1 비료만 잔뜩 주시는데 사실 범인은 그 옆에서 우아하게 흔들리고 있는 펜넬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베테랑 정원사들은 펜넬을 절대 텃밭흙에 바로 심지 않습니다. 펜넬을 키우고 싶다면 다른 식물들과 흙이 섞이지 않도록 반드시 독립된 화분에 따로 심어서 텃밭 멀찍이 구석에 두어야만 합니다. 11번째 최악의 궁합은 아스파라거스와 마늘, 양파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일반적인 채소들과는 다르게 한번 밭에 심어두면 20년 가까이 매년 같은 자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다년생 작물입니다. 이 오랜 세월을 버티기 위해 흙 속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방대한 뿌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섬세한 아스파라거스 밭 근처에 마늘이나 양파를 심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마늘과 양파는 가을에 심어서 다음 해 초여름에 수확하기 위해 흙을 깊게 파 뒤집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스파라거스가 수년 동안 정성껏 뻗어놓은 소중한 잔뿌리들이 무참히 끊어지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상처난 뿌리는 곰팡이에 감염되기 쉬워지죠. 화학적인 충돌도 심각합니다. 마늘과 양파가 뿜어내는 강한 유황화합물은 봄철에 두꺼운 아스파라거스 새순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화학적으로 방해합니다. 아스파라거스와 파속식물을 나란히 두면 원래 엄지손가락 굵기로 튼실하게 올라와야 할 아스파라거스가 새끼손가락보다 가늘고 질긴 상태로 자라나게 됩니다. 아스파라거스 밭 주변에는 차라리 토마토를 심어보세요. 토마토가 뿜어내는 물질은 아스파라거스 잎벌레를 쫓아주는 기적의 상생 효과를 보여줍니다. 12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식물 이웃은 참외나 멜론 같은 박과 과일 채소와 감자입니다. 참외나 멜론은 당도를 높이고 아삭한 식감을 만들기 위해 재배 기간 내내 흙에 물기가 마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물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열매가 커지는 시기에는 엄청난 수분을 요구하죠. 반면 감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땅속에 감자가 다 자라서 수확할 시기가 다가오면 감자밭의 흙은 최대한 보송보송하게 건조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감자 껍질이 단단해져서 저장성이 좋아지고 땅속에서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요구하는 환경이 정반대인 두 작물을 옆에 심게 되면 농부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집니다.
참외를 살리기 위해 밭에 물을 흠뻑 주면 땅속에 있던 수확 직전의 감자들이 축축한 흙 속에서 물러터지거나 썩어버립니다. 반대로 감자를 위해 물을 며칠 끊어버리면 참외는 성장을 멈추고 껍질이 쩍쩍 갈라져 상품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더구나 이 둘을 가까이 두면 감자를 좋아하는 진딧물이 참외 덩굴로 쉽게 넘어가 끈적끈적한 배설물을 남겨 바이러스병을 옮기기도 합니다. 물주기의 주기가 극명하게 갈리는 식물들은 밭의 구역을 아예 나누어 수분이 번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13번째 조합은 무와 히솝입니다. 서양 허브의 일종인 히솝은 박하처럼 상쾌한 향이 나서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괴롭히는 배추 흰나비를 쫓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십자화과 채소를 심을 때 항상 짝꿍처럼 심어주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여기서 큰 오해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텃밭의 가을 대표 작물인 무 역시 십자화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무밭 가장자리에 벌레를 막겠다고 히솝을 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분명 나비애벌레는 사라지겠지만 정작 땅속에 무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히솝의 뿌리와 잎에서 떨어지는 미세한 화학 물질들이 유독 무의 뿌리 팽창을 심각하게 억제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나비 한 마리 잡겠다고 무 전체의 수확을 포기하는 교각사로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식물의 궁합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양배추에게는 천사인 식물이 친척인 무에게는 악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무의 해충을 막고 성장을 돕고 싶다면 히솝 대신 키가 작고 냄새가 매운 한련화를 무 사이사이에 심어두는 것이 100번 1000번 나은 선택입니다. 15번째 앙숙관계는 비트와 덩굴 강낭콩입니다. 붉은색의 영양 만점 뿌리 채소인 비트는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생육 환경을 요구합니다. 비트의 뿌리가 둥글고 예쁘게 굵어지려면 흙이 아주 부드럽고 푹신푹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덩굴 강낭콩을 심는 순간 비트의 운명은 비참해집니다. 덩굴 강낭콩을 키우려면 튼튼한 지지대나 그물을 설치해야 하고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흙을 단단하게 밟아 다져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 주변의 흙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압축되어 버립니다. 단단해진 흙 속에서 비트 뿌리는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고 납작하게 찌그러지거나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엄청난 그늘입니다. 여름이 되어 콩덩굴이 사람 키를 훌쩍 넘게 자라 무성한 벽을 만들어버리면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자라는 비트는 햇빛을 한줌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광합성을 하지 못하니 잎은 얇아지고 붉은색 색소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트는 덩굴 식물 근처보다는 차라리 양파나 마늘처럼 잎이 가늘어 햇빛을 가리지 않고 흙을 다질 필요도 없는 식물들과 나란히 심어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둥글고 예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16번째 피해야 할 행동은 상추와 양배추 가족의 연속 심기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옆에 심는 공간적인 이웃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인 이웃의 문제입니다. 많은 텃밭너들이 봄에 상추를 심어 먹고 난 뒤에 그 자리를 파엎고 늦여름에 가을 배추나 양배추를 심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 순서라면 상황은 끔찍해집니다.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식물들이 자라고 간 흙에는 그들의 뿌리가 내뿜었던 독특한 화학 물질들이 오랫동안 잔류하게 됩니다. 이 흙에 곧바로 상추 씨앗을 뿌리면 정말 놀랍게도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양배추의 잔여 물질이 상추 씨앗의 발화 효소를 완전히 억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추 씨앗을 듬뿍 뿌리고 물을 주어도 밭은 텅 빈 채로 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씨앗이 불량이거나 새가 파먹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진짜 이유는 앞서 살다간 양배추의 보이지 않는 독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텃밭의 작물을 교체할 때는 항상 잎채소 다음에는 열매채소를 심고 열매채소 다음에는 뿌리채소를 심는 식으로 식물 그룹을 완전히 바꿔주는 돌려짓기를 생활화해야 흙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17번째 주의해야 할 점은 가지와 검은 호두나무 또는 펜넬의 배치입니다.
우리 주변 텃밭 근처에 야생 검은 호두나무가 있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만약 바람을 타고 호두나무 잎이 밭으로 날아오는 위치라면 절대로 그 근처에 가지를 심으면 안 됩니다. 검은 호두나무는 주글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천연제초 성분을 사방으로 뿌려댑니다. 가지와 같은 가지과 작물은 이 주글론 성분에 닿기만 해도 하루아침에 잎이 새까맣게 기만 해도 하루아침에 잎이 새까맣게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일반적인 텃밭 환경이라면 앞서 언급했던 펜넬이 바로 이 검은 호두나무와 똑같은 악역을 담당합니다. 가지는 햇빛을 듬뿍 받고 자라야 하는 따뜻한 성질의 덩치 큰 식물인데 옆에 펜넬이 자리 잡고 타감 물질을 뿜어내기 시작하면 가지의 넓은 잎이 누렇게 뜨면서 영양결핍 증상을 보입니다. 꽃이 피어도 수정이 되지 않고 툭툭 떨어져 버리며 결국 보라색의 매끈한 가지 열매는 구경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가지 주변에는 무언가를 함께 심기보다는 두꺼운 볏짚이나 마른 풀을 깔아 흙의 온도를 높여주고 습기를 유지해주는 멀칭 작업을 해주는 것이 100배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18번째 조합은 시금치와 감자입니다. 날씨가 서늘해지면 텃밭 한 구석에 시금치 씨앗을 훌훌 뿌려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봄철에 감자를 수확했던 자리이거나 바로 옆에 늦감자가 자라고 있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방아벌레의 애벌레 때문입니다. 감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라면 흙 속에서 감자 표면에 둥글고 깊은 구멍을 송송 파놓는 징그러운 황갈색 애벌레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녀석들은 감자 냄새를 맡고 밭으로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그런데 감자 수확이 끝나고 흙 속에 먹을 것이 사라지면 이 배고픈 애벌레들은 흙 속에 남아있다가 새롭게 뿌리를 내리는 시금치 쪽으로 맹렬하게 이동합니다. 시금치는 잎을 먹는 채소지만 잎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붉고 튼튼한 직근성 뿌리가 필수적입니다. 방아벌레 애벌레들이 흙 속에서 시금치의 생명줄인 중심 뿌리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밭 위의 시금치들은 물을 주어도 목이 마른 것처럼 맥없이 축축 늘어지다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감자를 캤던 흙이나 감자밭 주변에는 시금치 대신 이 벌레들이 싫어하는 메리골드 꽃을 잔뜩 심어 흙 속의 해충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9번째 앙숙은 완두콩과 글라디올러스 같은 알뿌리 화초입니다. 정원과 텃밭을 함께 가꾸시는 분들은 채소밭 주변에 꽃을 심어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꽃이 피면 벌과 나비가 날아와 채소의 수분을 도와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름철에 화려한 꽃을 피우는 글라디올러스나 백합 같은 구근 식물을 완두콩이나 강낭콩 근처에 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아름다운 꽃들은 아주 치명적인 콩황화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는 병을 몸속에 품고 있는 무증상 보균자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꽃 자신은 아무런 증상 없이 예쁘게 잘 자라지만 진딧물 같은 곤충들이 꽃의 즙을 빨아먹은 뒤 바로 옆에 있는 콩잎으로 날아가 앉으면 상황은 돌변합니다. 바이러스에 전염된 콩식물은 잎에 노란색과 초록색의 얼룩덜룩한 모자이크 무늬가 생기기 시작하며 잎이 쪼그라들고 비틀어집니다. 콩깍지가 열리더라도 기형으로 구부러지고 안에 알맹이가 전혀 차지 않게 되죠. 예쁜 꽃 한 송이가 콩밭 전체를 폐허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콩밭 옆에는 바이러스를 옮기는 화초 대신 차라리 옥수수나 해바라기처럼 키가 크고 튼튼한 작물을 심어 콩덩굴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천연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고 안전한 동반식물 활용법입니다. 마지막 20번째로 무조건 믿고 계시는 동반식물의 신화 하나를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메리골드가 텃밭에 맞는 열쇠라는 착각입니다. 각종 매체에서 메리골드 특유의 냄새가 토양 선충을 죽이고 모든 해충을 쫓아준다고 극찬합니다. 그래서 텃밭에 빈 공간만 보이면 무조건 메리골드를 심어두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메리골드가 훌륭한 식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소와 궁합이 맞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프렌치 메리골드 종은 뿌리에서 티오펜이라는 매우 독한 물질을 내뿜어 선충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어린 상추나 여린 허브류 또는 일부 콩과 식물 바로 옆에서 뿜어져 나오면 오히려 채소들의 성장을 심각하게 억제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킵니다. 선충을 잡으려다가 내가 먹을 채소까지 잡아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또한 아프리칸 메리골드처럼 키가 크게 자라는 품종은 물을 엄청나게 흡수하기 때문에 아직 뿌리를 얕게 내린 어린 모종들 근처에 심으면 흙의 수분을 모조리 빼앗아 가버립니다. 만병통치약 같은 식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메리골드 역시 감자나 토마토 선충이 심한 곳에는 약이 되지만 작고 여린 채소들 옆에서는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는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텃밭에서 절대 나란히 심으면 안 되는 최악의 채소 조합 20가지와 그 속에 숨겨진 과학적인 이유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식물들이 단순히 물과 햇빛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화학물질을 뿜어내며 치열한 영토 전쟁을 벌이고 심지어 특정 벌레를 끌어들여 이웃을 공격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알아본 내용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름을 주고 정성껏 보살펴도 식물들 간의 궁합이 맞지 않으면 수확량을 늘리기는커녕 병해충으로 밭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토와 감자처럼 병을 공유하는 친척 식물들, 물을 좋아하는 오이와 건조한 허브, 그리고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펜넬의 무서움까지 이 작은 원리들만 텃밭에 적용하셔도 내년 수확량은 분명 2배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자연은 서로 돕기도 하지만 가혹하게 경쟁하기도 합니다. 농부의 역할은 바로 이 식물들의 성향을 파악해 평화로운 텃밭 생태계를 설계해 주는 것이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풍성한 텃밭 가꾸기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의 텃밭에서 어떤 채소 조합을 심었다가 보기 좋게 실패하셨거나 반대로 우연히 같이 심었는데 대성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만의 생생한 경험담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다른 초보 농부님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농사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